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송기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최명기 선생님과 함께 고민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무척 더워졌는데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네. 화사한 분홍색을 입으셨네요. 네, 오늘 좀 아내가 좀 화사한 색깔로 티셔츠를 좀 아침에 골라줬네요. 예상했습니다. 네. 처들이 좋아하는 코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민 사연이 3건 정도 이렇게 지금 네. 저희가 모아줬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선생님께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세 사연 다 약간 좀 생리와 연관되어 있는 사연입니다. 생리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적이 있어요. 네. 꼭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왠지 자꾸 손이 갔었거든요. 처음이고 그래서 문구점 아저씨가 용서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는 너무 무서워서 그런 적이 없답니다. 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마음이 너무 우울해졌어요. 네. 그러다 생리도 하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막 가게에 가서 물건을 만지작거리면서 돈을 안 내고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네. 훔칠까 말까 손을 댔다 말았다 하는데 사람들이 온통 저만 바라보는 것 같아 너무 떨려서 그만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다음 생리 때가 되었는데요. 또 그런 거 있죠. 옷가게에 갔는데 스카프를 만지작 하다가 참았어요. 네. 그러다 동네에 꽤 큰 마트에 갔는데 너무 못 참겠는 거 있죠. 그래서 화장품 코너 앞에서 계속 서성이다가 너무 예뻐 보이는 루즈를 하나 가방에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들킬까봐 다른 물건은 돈을 내고 사고 루즈만 가방에 넣고 나왔답니다. 네. 마트 문을 나오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터지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이러다 다음에 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너무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와요. 이게 뭐 이른바 생리 도벽 요 관련된 문제인데 얼마 전에 지난주였던가요? 저기 그 뭐 유명 가수가 저기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맞습니다. 논란이 된 일도 있었는데요. 이분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생리 도벽 요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생리 도벽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되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실명을 거론하다가 보면은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네. 위노나 라이어가 맞는지, 네. 위노라 라이어가 맞는지, 네. 어느 게 맞죠? 아, 선생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위노나 라이어 같긴 한데요. 네. 그 위노나 라이어가 이제 생리 도벽으로 유명하지요. 네. 어쨌든 가끔 생각해요. 위노나 라이어가 한번 생리 도벽으로 영화를 찍으면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은 이 사연은 그 생리와 도벽을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도벽의 정의는 이제 그 충동장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도벽과 도둑질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도둑질은 그 물건을 훔침으로써 그 물건으로부터 경제적인 혹은 이익을 꾀하게 되면은 그거는 도벽이 아니라 도둑질이 돼요. 처벌을 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도벽은 뭔가 하게 되면은 아무 이유 없이 자신한테 오게 되는 이익이 없이 물건을 훔치는 게 도벽이 돼요. 한 예를 들면은 뭐 텔레비 방송에도 나왔던 사연인데 슈퍼마켓에서 이유도 없이 물건을 훔쳐다가 자기 집에 전부 다 쌓아놓기만 한다. 이건 도벽이죠. 그런데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쳐갖고 그거를 남한테 팔았다. 도둑이죠. 도둑이죠. 슈퍼마켓에서 진짜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하지만 아이 분유를 훔쳐갖고 아이한테 먹였다. 그건 도둑입니다. 도둑입니다. 굉장히 막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하지만 비슷하게 요 사연은 필요 없는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도벽에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도벽에 해당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도벽에 해당되는데 이제 그게 여기에는 단지 생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에는 겹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생리도 영향을 줬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우리 사연 보내신 분은 우울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우울증에 의한 증상이 아니라는 게 확신이 될 때까지는 생리 때문이 아닌지 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우울증에 대해서 일단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진짜 우연히도 우울증 치료제가 이 생리 전에 도벽이라든가 그런 거를 일으키는데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낫긴 낫는데 생리 도벽이어서 낫는지 우울증 때문에 낫는지 구분이 안 가게 되는데 일단 치료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울증이 전부 다 없어지고 평소에는 우울하지 않는데
생리 전에 다시 그때만 잠깐 다시 물건을 훔치고 싶어지게 된다. 이때는 생리도벽이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약물 치료를 받으면 많은 부분에서 나아지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은 생리도벽, 흔히 얘기하는 생리도벽은 생리 전에 일어나게 되는 증상 중에 한 부분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뭐 생리 전만 되면 뭐 좀 걱정이 많아지는 분도 있고 우울한 분도 있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게 도벽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또 한번 이분의 그런 원인이 생리도벽이라는 거에 맞긴 맞는데 왜 하필 생리전 증후군의 많은 증상 중에 왜 또 도벽이라는 게 연관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결국은 충동 조절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또 이런 어떤 약물 치료와 또 다르게 왜 하필 그런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왜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단지 생리 때 물건을 훔치는 거 외에도 돌이켜 봤을 때 뭐 본인이 뭐 쇼핑을 너무 과하게 하는 적이 옛날에 있었다든가 혹은 뭐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뭐 살이 찐 적이 있었다든가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그거대로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리 전에 좀 기분이 우울한 감정이 있어서 또 그게 또 어떻게 또 지나치게 발전이 돼가지고 이런 물건을 훔치는 이런 걸로 발전할 수 있는 수도 있다. 이런 그래서 생각보다는 약의 반응을 잘하는데요. 이제 별개의 문제로 흔히들 이제 이게 생리도벽이거나 그러면은 물건을 훔쳤더라도 뭐 진단서만 있으면 무죄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시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단지 생리와 관계된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과 질환 중에 이렇게 완전히 무죄로 되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사고 쳤다. 무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이 술 먹고 음주운전한 다음에 나는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음주운전은 무죄예요 주장해도 안 받아주잖아요. 비슷한 법의 논리로 또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도 어렸을 때 생리도벽이 도무지 왜 생기느냐 참 궁금한 적도 있었는데 제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자들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좀 한편에 들긴 했습니다. 이게. 호르몬이 전반적으로 모든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남자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하기가 어려운 좀 이런 현상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도벽과 이제 쇼핑이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여자들도 또 이렇게 기분이 좀 많이 우울해지거나 했을 땐 물건을 괜히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사고 이러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단 것도 많이 땡겨서 단 것도 많이 드십니다. 군것질도 이렇게 같이. 그래가지고 생리 전이나 생리 기간 중에 초콜릿 많이 먹는 여성분들 많으십니다. 단 거를 좀 유별나게 드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다 이제 뇌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맞춰주느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여성이 아니어가지고 참 이런 거 평소에 잘 몰랐는데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왜 일어나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천은 생리 때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평소에는 착한데 생리 때만 되면 짜증을 내고 아이들을 야단칩니다. 그러다 생리가 끝나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이들을 때려서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아내가 소리를 지르고 저도 모르게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아내가 글쎄 부엌에 가서 칼을 소에 잡는 겁니다. 아이고 이번 좀 증상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글쎄 제가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의 이런 행동을 멈춰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이번은 뭐 도벽도 좀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뭐 소리를 지르는 거 넘어가지고 그 칼까지 들었다. 아이고 참 심각한 고민 사연인 것 같아요. 평소에 괜찮다가 이때만 이렇다는 거 보니까 우울증이랑 다른 문제는 이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끼워 맞추는 셈은 되지만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생리와 관계가 돼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엔 이제 또 가임기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그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 분만이라는 게 위험하지요. 임신하고 분만하는 게 위험하지만
옛날 우리나라나 중세 뭐 중세가 아니라 뭐 200년 전까지만 해도요. 네. 여성이 아이를 낳고 산후우열로 사망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그래서 이게 좀 낮아지게 된 게 옛날에는 소독에 대한 컨셉이 전혀 없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지스펠메이어든가 하는 어떤 그 유럽의 의사가 네. 오히려 200년 전 얘기죠. 의사들이 아이를 받으면 많이 죽고요. 네. 산모가 네. 그 조산사들이 아이를 받으면 산모가 덜 죽더래요. 네. 왜 그런가 연구하다가 보니까 조산사들은 아이를 받기 전에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꼭 손을 씻더래요. 의사도 손을 씻으면 줄어들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엔 위험했기 때문에 결국은 생리는 또 임신과 관계가 돼 있고 네. 임신은 지금은 여러 가지 원칙 뭐 성관계를 하더라도 꼭 임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점이랑 연관돼 있고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여기고 네. 또 임신에 대한 원하지 않는 사람이랑 임신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전반적인 점이 있게 되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아까 앞에 분은 도벽으로 나온 것 같고요. 네. 뒤에 분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것 같고 네. 또 어떤 분은 막 너무 많이 먹어서 섭식장애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결국 가장 먼저 시도해봐야 되는 거는 약물 치료이긴 합니다. 네. 약물 치료. 그래가지고 약물 치료는 어떤 계열의 약인가 하면은 몸 안에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좀 느긋하게 해주는 물질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네. 아주 뇌 안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증가되어 있으면은 이런 짜증 같은 게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뇌 안에서 생기게 되면은 계속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네. 세로토닌을 뇌에서 분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분해 과정을 멈춰주게 되면 세로토닌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뇌 안에.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로토닌 선택적 흡수 차단제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영어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SSRI. SSRI. 네, 세로토닌 셀렉티브 네. 리업테이크 네. 이니비터. 네. 복잡하지요. 풀어보니까 좀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네. SSRI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가장 유명한 약은 이제 프로자크라는 약이 가장 유명합니다. 네. 하루에 한 알 정도 먹으면은 뭐 이런 증상이 있는 분 중에 상당히 많은 의미 있는 수에서 이제 증상이 멈춰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단 그 약이 무슨 뭐 사업 피임약처럼 네. 이런 일이 있게 바로 전에 먹었다고 효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약효가 나는데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꾸준히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꾸준히 먹고 치료하게 되면은 이제 뭐 한 달 정도, 2달 정도 지나서 증상이 없어지게 되면은 네. 그때는 이제 조금씩 이제 감량하거나 줄여봤다가 네. 도로 심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이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약도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데요. 이렇게 방송하다 간간히 네. 뭐 약이 뭐 항상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뭐 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 같은 게 있으시면 조금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간간히.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약으로 이런 경우는 진짜 약이 아니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본인의 행동이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진짜 생리 때만 이러시는 분이면 참을래야 참을 수도 없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생리 때만 되면 아이들을 갖다 때리고 이런다 그래서 생리 때만 되면 우리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뭐 집에서 나가서 다른 데 있다가 오실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네. 다른 데 가게 되시면은 집이니까 집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감정을 풀 수 있는 남편이랑 아이가 있지만 네. 다른 데 가게 되시면은 만약에 이분이 결혼 안 하시고 다른 데 있으셨다 그러면은 네.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앞에 분같이 도벽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은 뭐 저희가 이제 고민을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심리적이라든가 구체적인 충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 사연은 너무 압도적으로 약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이게 극단적이고 네. 심한 사연에 약물 치료가 불가피하다 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세 번째 사연은 선생님께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쯤 꼭 우울해져요.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죽고 싶어진답니다. 네. 이유 없이 술을 밤새 마시기도 합니다. 네. 학교에도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얘기한답니다. 네. 넌 남자인데 생리하는 것 같다. 실제로 그렇게 3, 4일 지나고 나면 다시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우울할 때를 제외하곤 저는 진짜 밝고 의욕적으로 살거든요. 네. 학교 다닐 땐 괜찮다고 해도
나중에 군대를 가거나 직장을 다니게 되었을 때 한 달에 며칠씩 이런 식으로 우울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이거는 뭐 자막에는 저기 우울한 여성의 사연이라고 좀 잘못 나오긴 했는데요. 이건 남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단은 여성분 같이 그 생리 기간에 대한 우울한 것처럼 남성분이 좀 심리적인 변화가 좀 큰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 보시니까 선생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이 사연 보니까 그 생각나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어둠의 왼손이라는 소설인데요. 미국의 SF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우르슐라 르균이란 분인데 오늘은 참 이름이 어려운 분들이 우르슐라 르균이란 분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제 지구인들이 우주에 있는 별에 여기저기 이렇게 실험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별에 이제 실험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지구인이 거기 정착해서 살고요. 외계의 별인데 그 별에서는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는 남녀 구분 없이 전부 중성으로 삽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딱 생리라고 표현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만 남자 혹은 여자가 됩니다. 그렇군요. 남자 혹은 여자가 됩니다. 그랬다가 또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중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혹은 여자였을 때 서로 눈이 이렇게 맞게 되면은 그때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중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면 남녀일 때랑 다르게 매력도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요번에는 내가 남자, 요번엔 제가 남자, 요번엔 기자님이 여자. 기자님 남자 하고 싶으세요? 여자 하고 싶으세요? 저는 남자 한번 해보시죠. 요번엔 기자님이 남자, 제가 여자여서 서로 사랑에 빠졌더라고요. 중성이었다. 다음에는 남녀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누가 엄마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 우르슐라 르긴이라는 분이 1970년대 이 소설을 쓸 땐 굉장히 미국의 페미니즘이 이제 열풍이었기 때문에 한번 남자도 생리를 한다면 이란 가정 아래 남녀가 진짜 성적으로 공평한 사회를 꿈꾸면서 소설을 썼고요. 또 소설의 배경도 그런 남녀가 성적으로 완전히 공평한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알기 위해서 그런 실험을 했다는 가정 아래 이제 소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의 유전자는 X.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말씀하시죠. 진짜 모르셨던 건 아니시죠? 제가 학창시절에 배웠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남자의 유전자는 XY입니다. 여자의 유전자는 XX입니다. 근데 가끔 드물게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가끔 드문데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남자인데 XX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유전 질환입니다. 또 어떤 분은 겉으로 볼 땐 여자인데 XY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여자인데 이제 그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의 성은 첫 번째 유전자가 결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태아였을 때 남성 호르몬이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전부 다 이렇게 쫙 덮어주기 전까지는 중성입니다. 거의. 남성 호르몬이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결정하게 되는 게 이제 제2차 성징 때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XY 염색체를 갖고 남성 염색체를 갖고 태어났더라도 우연히 그 태아였을 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남성 호르몬이 잘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성이랑 비슷하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그렇게 한 달을 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우울하고 짜증나는 분이 많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유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부분이 이제 배제하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보면은 저는 일단 아주 그 진단에 딱 맞는 우울증은 아니시지만요. 사연 보내주신 분이 조금 우울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울증이 어떤 분들은 처음 우울증이
완전히 2-3달 동안 우울한 거로 나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는 한 달에 1-2번 우울하고 그냥 그 정도 셨다가 나중에 나이가 이제 40살, 50살 되면서 완벽한 우울증이 있으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그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게 술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우울했을 때 이렇게 밤새 밤새 술 마신다거나 과음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과음을 하게 되면 그게 좀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우울한 게 있으시고 우울해서 술을 드시는 것도 맞지만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일단 저는 권하고 싶은 거는 한번 술을 안 마시면은 얼마나 가볍게 지나가나 한번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에 좀 우울한 감정이나 좋지 않은 감정을 잊기 위해서 술을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에 또 연장시키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시겠네요. 네, 이제 그렇고요. 그런 다음에 요 우울증은 아직은 약물을 먹을 정도의 우울증은 아닌데요. 본인이 한번 그 우울증에 대해서 좀 체크하고 그 자가 치료를 해야 될 필요는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자가 치료를 해야 되냐고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울증에서 자가 치료할 때의 기법은 이제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울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감정 같은 거에 휘말려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우울한 감정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점수를 매겨서 이제 확인하는 걸 이제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가지고 만약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는 우울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학교에 가기 싫었다. 그럼 이제 그때 그냥 학교에 안 가는 게 아니라요. 그때 이제 그 인지행동 치료 이제 몇 가지 이제 대중적인 책들을 보면 이제 표가 전부 딸려져 있습니다. 거기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학교에 갑자기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분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우울한 기분 뭐 70%, 무기력함 30%. 그런 다음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학교에 가지 않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뭐 학교에 가긴 쪽으로 마음을 갖다 먹었다. 그러나 그냥 학교에 가기는 싫어. 학교에 가긴 그렇고 혼자 가기는 안 하기 때문에 행동을 취해야 되잖아요. 친구 누구누구한테 얘기해서 뭐 연락을 하고 약속을 갖다 잡았다. 그거를 넘기기 위해서 넘어가게 돼. 그러면은 이렇게 바꿨을 때 또 그 당시에 또 기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뭐 우울이 70%였으면 30%로 줄었다. 무기력함은 10%로 줄었다. 그래가지고 인지를 갖다 한번 왜곡된 인지를 이제 바꿔잡는 이제 치료법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런 인지행동 자가치료 같은 거를 갖다 쭉 하시고 그러면서 술은 가급적 한번 안 먹어보고 그런 다음에 경과를 보고 만약에 이게 지금은 2-3일인데요. 2주 이상 연속적으로 우울한 양상이 있게 되면은 그때는 한번 전문가의 도움을 갖다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그때는 혼자서 하긴 좀 어려운 상황도 됩니다. 일단은 저기 인지 테스트 요걸 좀 해보시고 술도 일단 좀 줄여보시는 게 중요하고 또 이게 길어지면 저기 전문가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요. 한 발짝 한 발짝 물러서다가 보면은 나중에 하다가 보면은 낭떠러지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 물러서다 보면 휴학하게 되고요. 한 발짝 한 발짝 물러서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자기가 해놓은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요 생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3가지 고민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도벽으로 이어지는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칼을 드는 과격한 행동. 세 번째는 여성이 아니지만 또 여성의 생리 전후로 겪는 이런 좀 심정적인 또 이런 감정 이런 증상이 남자분한테 나타나는 이런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3가지 사연 나눠봤는데요. 오늘 미처 말씀하시지 못하신 내용이나 또 마지막 말씀하신 내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생리일 때 이게 너무 그 어느 한계를 너무 생리전 증후군은 일단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믿어지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치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벽이라든가 아니면 공격적이라든가 폭식이라든가가 생리전 증후군에 있고 그게 제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여자친구나 배우자분이 이런 생리전 증후군이 있게 됐을 때 막 그게
야단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따뜻하게 대해주시면서 심부름 잘해드리고 네. 대신 역할을 해주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네, 시청하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